70대 이후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독립성과 자유를 누리는 반면 외로움과 건강 관리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정서적인 안정과 상호 돌봄의 장점이 있지만 갈등 관리와 서로 간의 조율이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은 혼자 사는 노년과 부부로 사는 노년이 겪는 차이점과 각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작은 변화로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건강 측면에서의 차이. 혼자 사는 사람의 신체적 건강 문제. 혼자 사는 70대는 자신의 건강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이나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생기더라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처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사람의 건강적인 이점.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식사 준비와 상호 돌봄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함께 운동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죠.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건강이 나빠지면 돌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서로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며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유지와 개선을 위한 공통적인 노력.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기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식사나 운동을 귀찮아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부부라면 서로를 지지하며 건강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건강은 스스로 관리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의 차이. 혼자 사는 사람이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 혼자 사는 70대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변 가족과 교류가 적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경우 감정적인 지지 부족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 생활이 주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 일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함께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서로를 배려하며 긍정적인 소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혼자 사는 사람이든 부부로 사는 사람이든 정서적 안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명상, 음악 감상, 글쓰기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사회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지역 모임, 취미,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제적 상황과 생활 패턴의 차이. 혼자 살 때의 경제적 부담과 지출 관리. 혼자 사는 70대는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같은 고정 지출은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큰 재정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꼼꼼히 계획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복지제도나 연금 혜택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의 경제적 효율성과 생활비 절약. 부부가 함께 살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공과금, 식비 등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서로의 소득이나 연금 혜택을 합쳐 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부부로 살면서도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자녀 지원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함께 예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첫째로, 은퇴 후에는 연금과 비상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필요 없는 자산을 정리하고 간소화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공공복지 혜택이나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세요. 재정 관리는 불안감을 줄이고 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4. 일상에서의 활동성과 삶의 만족도 차이. 혼자 사는 사람의 활동성과 자율성. 혼자 사는 사람은 모든 일정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큽니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혼자 생활하다 보면 게을러지거나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이 주는 활력과 만족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요리하는 등의 소소한 활동도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하루를 공유하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다를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일상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상황에서 더 활기찬 일상을 만드는 방법.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활기찬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활력을 더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도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상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활기찬 노년 생활의 비결입니다. 5. 혼자 사는 사람과 부부 모두를 위한 공통의 조언. 규칙적인 루틴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특히 건강 관리는 신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잘 계획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취미와 사회적 교류.
외로움은 노년기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취미 생활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연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 사는 경우에도 외로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혼자든 부부든 노년기를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거나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보세요. 행복은 큰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혼자 사느냐, 부부로 사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작은 노력과 태도, 변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노년기 생활 비법이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풍요롭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뭐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많아도 잘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통장에 꽤 여유가 있는데도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주려고 혹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의 속마음이 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쓰는 마음이 더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돈을 갖고도 쓰지 못하는지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 나 자신도 그 속마음 안에 머물고 있진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70대가 되면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의 70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겪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엔 먹을 게 부족했고 입을 옷도 귀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고 절약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아라, 아껴라라는 말이 몸에 밴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몇십 년이다 보니 돈을 쓰는 게 어색해진 거죠. 마음속에는 지금 이걸 쓰면 나중에 없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자리합니다. 아껴야 산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원칙처럼 남아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여행 같은 지출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죄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절약이 몸에 밴 세대이기 때문에 소비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가격표 먼저 보고 꼭 필요할 때만 삽니다. 자식이 사줘도 됐어, 안 써도 되라고 거절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아끼는데 익숙해진 삶,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평생의 습관 때문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만들어낸 생활 방식입니다. 이 세대에게 사치는 단순히 비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필요 이상으로 쓰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에겐 평범한 외식도 이들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이웃이나 친척의 눈치를 보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저 집은 늙어서도 돈 쓰고 다니네 같은 말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쓰고 싶어도 체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면 안 되고 돋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보다는 숨기는 게 더 익숙해진 거죠. 괜히 사치하다가 흉 안 보일까 하는 걱정이 지갑을 막습니다. 실제로 돈을 썼다가 후회하거나 괜히 마음 쓰였던 경험이 남아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은 세월이 만든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치가 아니라 여유인데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절약은 원래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지나치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머릿속에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이걸 사서 얼마나 쓸 수 있나, 더 싼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 고민이 반복되면 결국 안 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 가도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런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거죠. 문제는 그 습관이 필요할 때조차 지출을 막는다는 겁니다. 병원비나 약값조차 아까워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절약을 넘어 두려움이 된 겁니다.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쌓이는데 삶의 기쁨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절약이 복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버릇이 된 절약이 내 삶을 가두고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건강하던 분도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면 나중에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수입이 없는 노년기에는 이런 불안이 더 커집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참 아이러니한 마음입니다. 지금 써도 될까? 조금만 더 아끼자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불안한 마음이 돈을 꽉 쥐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도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갖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라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대신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을 모으는 습관만 남고 쓰는 법은 점점 잊게 됩니다. 결국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소비보다 절약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존 불안은 돈보다도 마음을 더 꽉 막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병입니다. 아플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병을 감당할 비용이 더 무섭습니다.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아프면 끝이 아니라 치료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 약값, 교통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건강해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내일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엔 절약하고 돈을 아껴두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병원에 돈을 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리 대비해 두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는 보험을 들지만 누군가는 그 보험료조차 아까워하죠. 결국 모든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막연한 불안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안 되지라는 말보다 돈이 있어야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을 써도 다시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도 월급 들어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젠 쓰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통장을 보며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연금이나 자식 용돈이 있더라도 마음이 든든하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출이 무서워지는 거죠.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쓰는 것조차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또 줄었네 하는 마음이 들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병원도 미루고 외출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고 난 뒤에 남는 빈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수입이 없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소비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걱정과 함께 따라오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쓰기보단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안심하곤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안정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수입이 없다는 현실은 소비 자체를 두려운 일로 만들고 맙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식을 걱정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장성했어도 마음만은 아직 어린애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하나로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자식이 힘들어질 때 내가 도와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모은 돈을 당장 쓰는 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지죠. 내가 쓰는 순간 자식이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은 언제나 혹시 모를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죠. 자식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괜찮아도 괜찮지 않을까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비해두고 싶은 거죠. 결국 혹시를 위한 마음이 현재의 소비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요즘은 손주를 생각하며 돈을 모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자식보다 손주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분들도 많죠. 손주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외식 한 번도 줄이면서도 손주에겐 기꺼이 용돈을 줍니다. 반찬도 아끼면서 손주 옷은 제일 좋은 걸 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손주를 위한 돈은 별도로 모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자식이 어려운 거야 알아서 하겠지만 손주까지 힘들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손주가 자라서 무언가 필요할 때 이거 할머니가 준비했단다 하고 주고 싶은 거죠. 그 장면 하나 떠올리며 오늘도 지출을 멈추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를 위한 돈보다 손주를 위한 돈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그 돈은 사랑의 표현이고 기억으로 남기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내가 가진 건 다 자식 거지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부모 세대에겐 하나의 믿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도 결국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쓰는 건 미루고 자식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나보다 자식이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오랜 세월 동안 문화로 굳어졌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내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쓸 자격이 있음에도 자식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 믿음이 자신을 너무 가볍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와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나는 괜찮아, 난 됐어라는 말 속엔 그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식은 괜찮다는데도 본인은 여전히 책임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만 때로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써야 하는 사랑이죠. 결국 내 돈은 자식 거라는 마음이 소비를 멈추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절약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엔 조금만 아껴도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낭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외식을 즐기지만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이면 쌀 한 포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즐기는 문화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섭니다.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있죠.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하고 없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정도는 쓰셔도 돼요라고 말해도 쉽게 못 믿습니다. 돈을 쓰는 일은 뭔가 허투루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이 보면 흉볼까 걱정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소비는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결국 돈을 쓰는 법이 아니라 아끼는 법만 배운 채 살아오신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지금까지도 소비를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건 잘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지출은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옷은 잘 사면서 본인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도 있죠.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늘 자신을 뒷순위로 밀어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나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게 어색해지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 선물 하나 사는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여행도 외식도 치장도 나에겐 사치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을 아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소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즐거움을 느끼는 법도 모르죠. 심지어 병원 진료비조차 미루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뭘 해주면 고맙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엔 나는 돈 쓸 만큼의 가치는 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은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소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쓰는 돈이야말로 삶을 더 밝게 만드는 법인데 말이죠. 결국 자신을 위한 소비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나를 위한 작은 지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소비를 하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겐 소비는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쓰고 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썼나 아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물건을 사놓고도 며칠간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를 한 뒤의 만족보다 걱정이 더 크게 남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데 어르신 세대는 소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돈 쓰는 일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뭘 사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는 순간부터 계산하고 후회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소비를 점점 더 멀게 만들죠. 기쁨이 아닌 불안을 남기는 소비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쓰는 편이 편하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하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나러 자주 나갔지만 지금은 병원이나 시장 외에는 특별히 나갈 일이 잘 없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쓸 일도 확 줄어듭니다. 소비는 대부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출이 줄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듭니다. 입을 옷도 신발도 심지어 외식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이 없는 게 익숙해지고 불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 굳이 지갑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뭐라도 사세요 해도 쓸 데가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외출을 줄이게 되는 건 몸이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혹은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자 외출해봤자 특별한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도 들죠. 결국 외출과 소비는 함께 줄고 생활도 단조로워집니다. 돈은 안 쓰게 되지만 삶의 활력도 같이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데가 없다는 말은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동창 모임, 교회나 성당 모임 등으로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옷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이동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임이 끊기면 그만큼 소비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모임이 줄어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잠시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모임이 없으니 외출도 줄고 자연스럽게 지출도 사라집니다. 또 활동이 줄어드니 필요한 물건도 줄어들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생활의 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 빈자리가 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돈 쓰는 일이 귀찮아지기도 하죠. 마트에 가는 것도 약국에 들르는 것도 나중에 하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생기는 지출이 사람을 안 만나면 자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돈이 필요 없는 생활이 아니라 돈 쓸 일이 없는 생활로 바뀐 거죠.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소비할 기회가 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줄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입는 것도 익숙한 것만 찾게 되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걸 오래 쓰는 걸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물건을 써보고 바꿔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호기심보다 익숙함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도 늘 비슷한 식단으로 굳어지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식도 잘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먹고 간단히 입고 간단히 생활하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는데도 관심이 줄어들고 가격보다는 익숙함이 중요해집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찻잔, 옷까지 전부 몇 년씩 같은 걸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 일이 없고 굳이 바꾸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소비도 따라 단순해지는 거죠. 돈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진 삶인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일상이 익숙해지면
지출 없는 삶이 당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돈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죠.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이걸로 버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정감이 있으면 불안도 줄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순간 오히려 그 안정감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쓴 만큼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마음도 함께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쓰고 나서도 기쁘기보다는 괜히 썼다는 생각이 남습니다. 반대로 안 쓰고 그대로 두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쓸 일은 나중에 오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결국 지출을 멈추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돈이 내 안전벨트 같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버팀목입니다. 누군가에겐 그 돈이 자산이지만 어르신들에겐 일종의 심리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지출보다 보유가 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겨져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돈을 쓰고 나면 후회가 크게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소비든 지나고 나면 안 써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졌을 때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걸 샀지? 그 돈이면 딴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책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소비 자체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만족을 중시하지만 어르신 세대는 나중의 후회를 더 의식합니다. 돈을 써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이 남는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즐거움보다 걱정과 반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 소비 자체를 줄이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쓰는 일은 기쁨이 아닌 스트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지출 자체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이 모든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지출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돈도 내 것이라기보다 남을 위한 것이라 여깁니다. 자식 학비, 집, 생활비까지 모두 가족을 위해 써오셨죠. 그래서 이제 남은 돈도 자식에게 돌아갈 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본인을 위한 소비는 자꾸 뒷전이 됩니다. 이 돈은 내가 쓰기보단 남겨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돈이라는 인식이 잘 자리 잡지 않다 보니 어떤 걸 사도 이건 내 몫이 아닌데라는 죄책감이 남습니다. 자식들이 좀 쓰세요라고 해도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남을 위한 삶을 살아온 분일수록 자기 몫을 쓰는데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헌신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본인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마음은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게 즐겁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됐어라는 말 뒤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마음은 나보단 가족이라는 사랑의 방식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이 많아도 쓰지 않는 어르신들의 마음, 단순히 아끼는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느껴지셨을 겁니다. 평생 배운 절약 습관, 자식과 손주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 마음, 수입 없는 노년의 불안, 그리고 쓰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한 감정들까지. 결국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위해 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오늘부터 나를 위한 지출을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간식 하나, 따뜻한 옷 하나, 편안한 의자 하나. 내 삶에 온기를 더해줄 그런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은 결국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돈을 쉽게 쓰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와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하고 담배,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이 질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은 둘 다 안 좋지 하면서도 사실 하나는 꼭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담배는 안 피워도 술은 끊을 수 없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술은 입에 안 대지만 담배는 못 끊겠어라고 하시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두 가지의 영향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둘 중 하나만 계속해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나에게 더 해로운 건 술일까요? 담배일까요? 오늘은 많은 의사들과 건강 전문가들이 실제로 어떤 걸 더 먼저 끊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술과 담배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숨 쉬는 힘도 약해지고 폐 속 조직이 점점 단단해지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깊게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쉽게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번지게 돼요. 예전 같으면 며칠 쉬면 괜찮았던 것도 이제는 한 달 넘게 고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약해진 폐에 담배 연기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한 모금의 담배가 이미 약해진 폐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미세먼지보다도 더 독한 성분들이 폐를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가래도 잘 안 나옵니다. 산책만 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겁나기 시작해요. 폐가 약해지면 일상생활의 작은 움직임조차 불편해집니다. 운동도 어렵고 외출도 꺼리게 되니 점점 집 안에만 머물게 돼요. 이렇게 활동량이 줄면 건강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의 폐는 말 그대로 보호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 보호를 가장 방해하는 게 바로 담배 한 모금입니다. 담배는 단지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신의 다양한 만성 질환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폐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이 있죠. 이 병들은 숨이 점점 차고 기침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병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 심부전, 뇌졸중 위험도 같이 올라가죠. 세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담배를 피우면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입니다. 뇌혈류가 떨어지고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 네 가지 질환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병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 병이기도 하죠. 그런데 담배는 이 모든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담배 하나로 네 가지 병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담배를 복합질환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연구에서 흡연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그 영향은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담배는 매일 피울수록 몸 안의 세포를 조금씩 죽입니다. 피부, 폐, 심장, 신경 온몸이 동시에 손상을 받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가까이 짧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은 더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죠.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금연을 하면 수개월 내에 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숨도 편해지고 체력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해요.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금연을 가장 확실한 건강 회복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70대라도 금연하면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단 한 모금의 담배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부터 끊는 게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런데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아파도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고 버티는 장기예요. 그래서 상태가 많이 나빠질 때까지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다 보면 간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로만 조금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해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간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생기거나 식욕이 사라질 수 있어요.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손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괜찮겠지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간은 조용히 망가지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술은 뇌에도 조용히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손상시켜요. 술을 자주 마시면 기억력 저하가 빨라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뇌가 약해져 있어 더 취약해요. 술을 마시고 나서 자꾸 멍하게 있거나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우울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지만 반복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술이 많아질수록 외로움과 우울은 더 커지게 됩니다. 술이 감정을 조절한다고 믿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감정을 무디게 하고 뇌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기분 때문에 마시기 시작한 술이 결국 정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몸의 중심을 잡는 기능이 더 떨어지게 돼요. 술을 마신 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에 넘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한 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은 회복이 어렵고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신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술은 반응 속도와 판단력을 늦추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다는 얘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만약 근육량도 줄어든 상태라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더 피로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낙상으로 인해 외출을 꺼리게 되면 사회적 고립도 심해집니다. 그 결과 몸은 더 약해지고 마음도 점점 다치게 됩니다. 단순한 술 한 잔이 노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술은 넘어지는 것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함께 불러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술이나 담배를 해도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잠 한 번 푹 자면 괜찮아지고 며칠만 조심하면 몸이 금세 돌아왔죠. 하지만 70대 이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기 하나가 약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곳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조금만 무리를 해도 회복이 느리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간, 폐, 심장, 신장은 물론이고 뇌 기능까지도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담배 한 모금, 술 한 잔이 예전보다 훨씬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뼈도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외상도 치명적입니다. 잠도 얕아지고 밤새 한 번만 깨어도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에 훨씬 취약해져요. 이전에 아무렇지 않던 생활 습관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면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술과 담배가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예전과 같은 몸이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70대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 안의 장기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간이나 폐처럼 스스로 재생하던 장기도 70대 이후엔 거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담배로 손상된 폐는 되돌릴 수 없고 술로 손상된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망가진 장기는 복구가 아닌 관리로 유지해야 합니다. 손상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덜 자극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관리조차 힘들어집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을 끊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 손상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작 자각할 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일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장기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가 안 좋아졌다면 금연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간 수치가 나빠졌다면 금주는 필수입니다. 장기를 쉬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병원에 누워서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회복이 아닌 보존의 시대, 지금 그 첫걸음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70대 이후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게 막는 게 중심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병이 생기고 나면 그걸 고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활동은 줄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죠. 특히 폐렴, 골절, 심장질환 같은 병들은 한 번 걸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술, 담배처럼 확실히 해로운 건 지금부터라도 줄이는 게 예방입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처럼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병원 치료보다 일상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예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나이입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 한 가지라도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80대, 90대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예방이 답입니다. 심장과 혈관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는 이 생명선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혈관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뇌졸중 역시 담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의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엔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안에서는 혈압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과음을 반복하면 고혈압이 고착화되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갖고 있는 분이라면 2배 이상 위험합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습관이 바로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함께할 경우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의사들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금연과 절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지만 한번 멈추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담배는 연기를 마시는 순간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면 손끝이 차갑고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오래 흡연한 분들은 혈관이 이미 딱딱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더 좁아지고 막힐 수 있어요. 팔이나 다리에 혈류가 잘 통하지 않으면 저림과 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말초동맥 질환으로 발전해 절단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한 독소입니다. 나는 하루 한두 개 비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담배는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피우면 혈관에 누적 피해를 줍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력이 없어 더 위험하죠. 흡연을 중단하면 혈관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연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술을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뛸 때가 있죠.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실제 심장 리듬의 변화입니다. 과음은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심장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부정맥이 심해지면 갑작스런 심정지나 혈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은 또한 심장의 수축력도 떨어뜨립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전신으로 피를 보내는 기능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심해져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쉬고 싶어진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시면 수분이 부족해지고 전해질이 불균형해져서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엔 괜찮던 심장도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특히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음주는 약 효과를 방해하고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심장은 아주 민감한 장기입니다. 술 한 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민감한 기관이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 마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이라도 술을 줄이거나 끊는다면 심장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셔. 담배도 하루에 한두 개비밖에 안 피워. 그런데요, 문제는 그 조금씩이 매일매일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이라도 매일 마시면 한 달이면 30잔, 1년이면 300잔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하루 2개비라도 1년이면 700개비가 넘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결코 적지 않은 자극입니다. 간과 폐는 그 자극을 매일 받아내야 하죠. 결국 손상이 계속 누적되면서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에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나는 많이 안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적은 양도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적당히가 건강에 좋은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해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기준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기준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땐 몸속 간과 신장이 술과 담배의 독소를 어느 정도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간은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힘이 떨어지고 신장도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작은 양에도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은 술 한 잔도 예전보다 오래 취하고 회복도 느려지게 됩니다. 담배 연기도 폐 깊숙이 남아 몸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혈압, 혈당, 심장 박동도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이 시기엔 어떤 자극도 한 번에 들어오고 천천히 빠져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몸이 이미 쌓인 독소를 다 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그건 바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끔 술 마시고 며칠 동안 기운이 없거나 가래가 안 멎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몸은 자극보다 휴식이 더 필요합니다. 이젠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안 마시는 날이 많아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쉬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다 끊으라는 말이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에 술과 담배를 다 끊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마시던 술을 2주일에 한 번으로, 하루 2개비 피우던 담배를 1개비로 줄이는 것부터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숨이 덜 차고 아침이 덜 피곤하고 기분도 조금씩 맑아져요. 그 변화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더 줄이게 됩니다. 주변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대신 끊어줄 수는 없지만 함께 줄여갈 수는 있어요.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엔 술 하루만 마시자. 이번 달엔 담배 반으로 줄이자. 그렇게 천천히 줄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줄이는 것도 분명한 변화고 그게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금연을 가장 먼저 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담배는 피우는 즉시 우리 몸에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이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수축되고 혈류가 감소해요. 손끝, 발끝이 차갑거나 저린 증상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압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숨이 차기 시작하죠. 이렇게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게 바로 담배의 무서움입니다. 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주는 반면 담배는 지금 이 순간 몸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어 그 영향이 훨씬 큽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장기 전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뇌혈류가 줄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금연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술보다 먼저 끊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즉각성 때문입니다. 담배는 지금 당장부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요. 술과 담배를 동시에 끊을 수 없다면 의사들은 담배부터 끊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금연했을 때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금연 후 단 이틀만 지나도 폐 기능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숨이 덜 차고 가래도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피부도 맑아지고 입냄새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 달이 지나면 폐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다시 가지기 시작하죠.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담배는 끊는 순간부터 몸이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의사들은 바로 이 회복 속도 때문에 금연을 더 먼저 권합니다. 특히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병의 진행 속도가 확연히 느려진다고 말합니다. 금연은 돈도 안 들고 효과도 빠르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줄이기만 해도 몸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빠르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담배부터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금연 후 건강이 확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기침이 사라졌다는 분도 있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한 분은 금연 3개월 만에 고혈압 약을 줄이게 됐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숨이 편해져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약이 아니라 오로지 금연 하나로 가능해진 겁니다. 담배를 끊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회복됩니다. 감기 덜 걸리고 몸이 더 가벼워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고 짜증이 줄었다는 후기도 있어요. 금연은 단지 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몸이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도 함께 응원해주고 주변에서 칭찬도 받다 보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건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금연의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술과 담배 이야기 어떠셨나요? 둘 다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해로움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회복이 느리고 장기 손상이 쉽게 쌓입니다. 의사들이 담배부터 끊으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배는 피우는 순간부터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간과 뇌,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숨이 편해지고 피로가 줄고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끊겠다보다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또는 술이나 담배를 끊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가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